예, 아이디어 베리피케이션 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래서 캔버스에 그리는 작업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 캔버스에 그릴 텐데요. 뭐 앞서도 설명드리기를 그 비즈니스 플랜을 그 자세하게 그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를 오늘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링 캔버스를 써라라는 게 이제 권고 사항이고요.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좀 변형된 나인블록이라고 알려진 그의 변형된 형태가 이제 링 캠퍼스인데 이걸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블록이라고 알려졌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아주 잘 알려진 모델입니다. 이 가운데 밸류 프로포션이 있고요. 맨 오른쪽에 커스터머 세그먼트 이렇게 9가지 블록이 이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데 이거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 소위 창업을 하신다는 분들,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 한 번 써보셨다는 분들은 다 이 장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을 타깃 커스터머 세그먼트를 대상으로 어떤 밸류 프로포션을 제공하시고 이 밸류 프로포션을 제공할 때 고객과의 관계, CRM, 그다음에 어떤 채널, 그리고 우리가 어, 가치를 만들어낼 때, 밸류 프로포션을 만들어낼 때 파트너가 누구이고 나의 어떤 자원들을 이용해서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만들어낼까. 그리고 이 밸류 프로포션이 고객한테 갈 때는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 그리고 이 수익 창출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음, 기반해서 어떤 코스트가 발생하는지 이거에 관련된 얘기를 살펴보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인데요. 이건 뭐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하다 보면 좀 불필요한 부분도 있고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밸류 프로포션이고 커스터머 세그먼트인데 상대적으로 이거를 굳이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CRM, 이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이 과연 필요할까? 뭐 이런 굳이 뭐 이게 필요할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 밸류 프로포션 왼쪽에 있는 섹터로 뭐 파트너를 맨 처음에 그릴 때 이거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떤 자원을 이용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초기에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작성하는 것이 좀 불합리한 것 같다라는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인블록 캔버스에 그 이름만을 갈아 껴서 소위 말해 린 캔버스라는 것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아시 마우리아라는 사람이 이제 저 러닝 린이라는 책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어절리티 뭐냐면 재빠르게 이걸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단순하고, 그다음에 모빌리티 쉽게 어, 수정한 다음에 공유한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양새, 프레임워크는 똑같은데 거기에는 네이밍이 달라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고객의 문제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슈죠. 이슈가 맨 왼쪽에 되어 있고요. 이게 첫 번째로 작성하는 게 요 프로그램입니다. 이때 탑3 프로그램들을 적고 그리고 맨 오른쪽 거 두 번째 섹터라고 2라고 적혀 있는 게 이때 커스텀 세그먼트입니다. 이거는 나인블록 캔버스랑 위치가 똑같네요. 자, 그럼 출발점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커스텀 세그먼트. 이 문제는 어떤 타겟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가 이거죠. 그러면 이 타겟 고객들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밸류 프로포지션, 독특한 밸류 프로포지션 이때는 단순하고 심플하게 적습니다. 아주 디테일하진 않아도 고객한테 다가갈 그 가치를 여기다 세 번째 칸에다가 적고요. 그다음에 이 왼쪽에 이 밸류 프로포지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해법, 어떤 솔루션, 그러니까 이 가치는 고객한테 주는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해 줄 것입니다라는 거고, 근데 이 가치를 구현하려고 어떤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 어떤 스펙으로 다가갈 것이냐가 이제 네 번째 블럭에 작성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작성하고 나서는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그럼 이 밸류를 이 커스터머에게 어떤 접점을 가지고 만들 것이냐 이게 채널입니다. 온라인일 수도 있고요, 오프라인일 수도 있고요, 온오프가 섞여일 수도 있습니다. 이 5번까지 작성되고 나서 여기까지 완성이 되면은 이제 6번 레베뉴 어떤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가 어디서 어, 돈이 창출이 되고 수익이 발생한지에 대해서 6번에다 기재를 하고요. 다시 7번에 나면 코스트 스트럭처 이런 과거에 했던 비즈니스 모델 라인 블록 캔버스랑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8번 키 매트릭스 이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했다의 성공 척도를 여기다 적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온라인 고객 수가 몇 명,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를 만들면 유입자 수가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모델이 성공했다의 기준을 여기다가 8번 블럭에다가 적고요. 그 다음에 어, 아홉 번째가 unfair advantage, 그러니까 비교 우위, 경쟁 우위, 다른 데에 비해서 어떠한 어, 경쟁자보다 탁월한 점이 이 모델에 있는 건가, 이렇게 정리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플랜을,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를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는 없어도 어느 정도까지만 하자, 이 정도까지만 작성해 보자라는 것이 이제 그 린 방식의 창업을 하신 분들의 주장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1번, 2번, 3번을 적는 겁니다. 1번, 2번, 3번. 여기 어딘지 아시죠? 1번, 2번, 3번. 이게 거의 린 캠퍼스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는 거죠. 여기만 작성이 되면 나머지 것은 좀 쉽게 작성이 되는 것이죠. 1번, 이슈가 아까 프로그램입니다. 문제. 우리가 타겟 커스터머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핫 이슈 세 가지를 적는 게 이 1번에다 적는 겁니다. 1번. 네가 생각하는 프로그램 문제가 무엇인지를 적는 거고요. 2번 커스터머 세그먼트,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때는 좀 아주 구체적으로 적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유, 제가 생각하는 고객군은요 30대도 되고요, 50대도 되고요, 60대도 되고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 첫 번째로 다가갈 고객, 첫 번째 판매가 일어날 그 섹터를 적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타겟 고객구를 적는데, 이때는 될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50대 여성이 타겟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어, 경남 진주에 살고 있는 아파트에 사는 뭐 50대 여성이다. 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적어주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판매가 일어날 그 타겟 고객을 적어주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유니크 밸류 프로포션입니다. 그러면 고객한테 세그먼트한테 제공해줄 그 가치 제한하는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작성이 되면 거의 캔버스의 70%는 작성된 거나 똑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플랜 A, 첫 번째 플랜 잡을 때는 초기 수용자, 첫 번째로 구매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타겟 고객이 A도 있고요, B도 있고요, C도 있고요, 그룹이 여러 개예요. 아, 그거는 나중에 이 세 개 그룹 중에 어디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까? 할 때 적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그룹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제품을 기준으로 이 왼쪽이 프로덕트를 형성하는 거고요. 오른쪽이 마켓인데요. 이 오른쪽에 마켓이 이제 고객 사이드에 있는 거고, 고객한테 우리 가치를 주고, 그다음에 우리 고객 왼쪽에는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데, 이 나머지 블록들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핵심이 뭐가 불확실성이 있냐면, 고객의 문제가 진짜로 리얼한 문제인지 알아보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여기 적혀 있죠. 고객의 문제가 진짜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린 캠퍼스를 작성하면서 핵심은 진짜로 이 고객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 맞아? 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창업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고객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객이 원하는 것이 뭐냐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창업에 하는 과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 문제에 대한 고객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작업이 핵심이다. 우리 1번, 3번, 1, 2, 3번 블럭을 작성하면서 이걸 알아내는 거고요. 요게 작성되면 이제 다음 4번부터 9번까지 블럭이 작성되는데,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1, 2, 3번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계속 피보팅을 하거든요. 변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요 단계에서부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부터 9번을 적을 때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적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4번 솔루션입니다. 어떤 분들은 솔루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솔루션도 바뀐다는 거죠. 고객의 상황에 따라, 고객의 그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핵심은 이런 문제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솔루션이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솔루션을 중심에 두고 있으면 이 고객이 이런 문제를, 이 솔루션이 적합하지도 않은데 내가 이 솔루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다 보면 사업이 망가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고객의 문제에 초점을 둬서 거기에 적합한 솔루션이 무엇인지 내 거가 꼭 그걸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게 4번입니다. 솔루션. 5번은 채널입니다. 채널도 고객과의 많은 접점들이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 주로 고객과 의사소통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접점이 일어나는 곳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게 온라인일 수도 있고요. 카페가 될 수 있고요. 온라인 카페 또는 커뮤니티 사이트 아니면 뭐 다양한 소셜 미디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고객과 접점이 일어나고 있는 지점이 어딘지를 적는 것이 이제 채널이고요. 그다음에 레베뉴 모델은 처음에 너무 이렇게 고민을 안 해봐도 됩니다. 처음에는 심지어는 뭐 무료로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일단 조기에 고객들 확보한 다음에 이 고객을 대상으로 어떤 수익 모델이 설정하는 것이 좋을지는 추후에 결정이 되는데 처음에 결정할 것은 물론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지 어떤 방식으로 첫 번째 매출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고민해서 적어보는 것이 핵심이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8번, 9번을 할 때는 코스트 스트럭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들어갈 돈의 목록들 필요한 돈의 목록들을 리스트를 적어보고요. 이 제품이 출시될 때 첫 번째 출시 때 드는 총 비용들 이런 것들을 적어보고요. 그다음에 8번 키 매트릭스. 그럼 우리가 6개월이고 1년 뒤고 우리가 성공했다고 봤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 매출이 얼마 또는 우리 홈페이지에 가입자 수 얼마, 전체 회원 중에 유료로 전환하는 비율이 얼마,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특별히 여기 오면 AARRR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거 마케팅에 쓰는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시면 AARRR 요 방식에 인해서 평가하는 것이 보편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번 비교 우위, 경쟁 우위에 해당하는 거죠. unfair advantage, 경쟁 우위. 이것도 기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기록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게 다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기 때문에 9번은 나중에 사후적으로 봤더니 일부러 경쟁자보다 차별화를 찾으려고 이걸 기록하지 말고 우리가 고객의 맞춤으로 계속 서비스를 고민하다 보면 이게 경쟁자와 달리 뭐가 다른 거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것이 일종의 우리가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인지 아니면 전부가 네트워크가 더 활성화되는 것인지 뭐 아니면 우리가 특별히 네트워크 효과 우리가 더 많은 그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다든지 뭐 기타 등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우리가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처음에 이거를 이 리소스를 다 쓰기 전에 우리가 자원을 갖기 전에 빨리 테스트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소스가 다 떨어졌는데도 테스트가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다 소진하기 전에 고객의 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빨리 실험 테스트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미국에서 유명한 데이팅 앱인 틴더를 가지고 잠깐 링크포스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도록 했습니다. 틴더는 이제 남녀가 이제 데이트하는 그런 어플인데요. 되게 사용하기 편하게 됐어요. 그냥 다운로드 받고 페이스북 계정으로 그냥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접속이 됩니다. 그리고 보면 이게 가입할 때도 조건이 간단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랑 매칭하기 원하는지 그 선호도를 그냥 기록하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매칭을 하냐면 오른쪽에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면 오른쪽, 아닌 사람은 왼쪽 이렇게 스와이프를 하는 작업입니다. 사람을 고르는 날이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 좋아? 싫어. 좋아? 싫어. 이렇게 선택.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더 좋아? 아니면 뭐 이런 거죠. 선택. 오른쪽 사람이 좋아? 왼쪽 사람이 좋아? 왼쪽 사람이 오른쪽 사람 이걸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선택하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 A랑 B랑 딱 보여주고 A가 더 좋아요, B가 더 좋아요 이런 걸 막 선택하다 보면 내 선호도에 대한 검사가 딱 끝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당신한테는 적합한 사람이 누구입니다 라고 매칭해서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채팅하고 건전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이 틴더라는 사이트인데요. 이게 틴더가 꽤좀 성공인데 여기에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로 프리미엄 서비스, 그러니까 유료 회원으로 전환을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더 많은 정보를 주고 또한 위치를 다른 곳에서도 만날 수 있는 자기의 로케이션에 변경하면서도 만날 수 있는 그다음 광고도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틴더를 이제 캔버스로 만들었죠.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수많은 매칭 사이트에는 거짓 정보가 너무 많아서 실질적인 이렇게 만남이 잘 안 이루어지더라. 뭐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편하게 만날 수 있지 않고 뭐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부담인데 좀 편하게 좀 만나면서도 좀 이렇게 거짓 정보가 아닌 이렇게 좀 만남을 있을 수 없을까라는 게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타겟 고객이 누구냐면 남녀죠. 그렇지만 좀 부담스럽지 않게 만나면서도 거짓된 정보가 없이 좀 정확한 정보를 가진 그런 사람들의 풀로 만들고 싶다는 사람들이 이제 커스터머 세그먼트였습니다. 그래서 제공해 줄 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면서도 그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내가 선호도에 따라 잘 매칭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를 제공해 준 걸로 바꿨습니다. 이때 솔루션은 뭐냐면 페이스북 인증 절차를 거쳐서 이제 거짓 정보가 없어지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좋아하는 거, 선호도 이런 거에 따라 잘 매칭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여기다 넣은 것이 솔루션입니다. 야, 요걸 기반으로 했더니 어떤 채널 할 거냐? 이제 소셜 미디어나 블로그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레베뉴가 뭐냐면 프리미엄, 그러니까 보통 가입자들한테는 돈을 안 받고 프리미엄 서비스한테 고급 정보를 받으면서 특별히 돈을 버는 구조 있고요. 그다음에 돈 비용 드는 것. 그다음에 키 매트릭스는 뭐 어떻게 되냐면 유료 사용자 전환하는 숫자. 그다음에 토탈 유료 회원을 바꾼 사람이 계속 유지하는 비율, 중간에 탈퇴 안 하고 요걸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비교 우위가 다른 서비스보다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됐죠. 그래서 왜 이걸 쓰느냐?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어, 뭐 답도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냥 비즈니스 모델을 쓰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회사 내에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할 때 팀 내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업자가 창업하는 그룹과 계속 사업 모델을 변환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때 증거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준점이 여린 캔버스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피벗을 하려면 우리 구성원들이 다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에 충분하게 의사소통이 되려면 이런 장표, 링 캔버스와 같은 장표를 통해서 의사소통할 때도 좋고 이것이 다른 외부의 사람들한테도 우리 사업 전략 이렇습니다 설명할 때도 좋은 툴킷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링캠퍼스를 작성하면 이게 한 번 작성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수정한다는 것. 지속적으로 수정할 거를 염두에 두고 작성해야 됩니다. 한 번 딱 회의에서 결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실험 테스트 하면서 이 내용을 수정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원들까지 공유한다는 거가 단순하게 문서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문서가 교환되고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냐? 이것을 프로세스, 생각이나 가정들을 보여주고 이거를 기반으로 의사소통하고 이거 가정이 실천이 되고 확신이 드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 모델,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가설이나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변경이 일어나면 구성원들이 그 말은 맞는 것 같아. 한번 이렇게 변경해 봤을 때 이것이 되면 우리한테 성공을 주지 않을까? 이게 동의 가는 과정. 이렇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른스타트업은 아이디어를 만들면 이거를 반드시 아이디어 빌드합니다. 빠른 시일로 빌드하고 이거를 제품으로 빠르게 만들고 이걸 평가해 봅니다. 이게 잘 된 건지. 그리고 평가하면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근데 학습을 합니다. 학습하면 또 이걸 기반으로 다시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제품을 빨리 만들고 평가한 다음에 다시 그 평가한 결과표를 보고 다시 학습하고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적으로 걷도록 하는 것이 린 스타트업 프로세스입니다. 따라서 전에는 이제 포포스 모델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을 구체적 플랜을 다 짰습니다. 어, 실행할 때까지. 이거는 뭐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다리를 짓는다든지 토목공사 할 때는 청사진도 플랜을 정확하게 긋고 해야 되는 작업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린 스타트업 창업 방식은 이게 건물을 짓는다든지 토목공사라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 린 방식은 제품이 출시하며 나오는 과정에서 학습을 하를 반복적으로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실험하고 배우고 실험하고 배우고 근데 그걸 고객 접점에서 진짜로 이게 되는지를 실험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 왼쪽에 초창기 버전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면 최종본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 여기 수많은 플랜 A 요거는 아니라고 X표하고 요건 이렇게 갖다가 또 X표하고 그러니까 총 첫 번째 버전에서 플랜 A에서 5가지 모델이 나오는데 이 중에 첫 번째는 네 번째는 첫 번째 단계에서 아웃시키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가다가 2단계, 3단계쯤에서 이제 두 번째 모델이 아웃이 되고 또 세 번째는 끝까지 가서
파이널로 쓰이게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 모델은 한 네 번째 단계에서 아웃이 되고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작업. 그러니까 피봇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요. 피봇은 무슨 기준점을 통해서 방향을 선회하고 바꾸는 것을 피봇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는 계속 피봇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초기 계획에서부터 한 66%가 드라마틱하게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비즈니스 모델처럼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봇을 해야 되죠. 계속 변화해야 되는데 이때 조건이 있습니다. 에릭 라이스가 그렇다고 뭘 바꾸면 되냐? 비전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전략을 바꾸는 것이지 비전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기준점에 두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이 비전을 이루는 수많은 전략들을 변경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PMF 아까 뭐 지난번에도 있지만 처음부터 돈을 마켓에 맞는 제품을 출시하기 전까지는 계속 돈을 쓰다가 마켓에 적합한 제품이 발굴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수익이 창출돼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 올라갔는데 결국은 우리가 린 스타트업 과정에 이런 실험 모델 테스트에 실험이 안 끝나면 계속 쭉 내려가서 이 죽음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팀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실험을 할 때 계속 린 캠퍼스를 기반으로서 창업 모델을 실험 테스트를 하더라. 그래서 우리 같은 팀원들끼리 결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앞으로 사업 방향 이렇게 바꿉시다. 그 피봇이죠. 피봇할 때 같이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는 절차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은 뭐냐면 우리 팀원들과 함께 승리하는 게임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단순하게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 팀 동료들과 공유하지 않는다면 피벗을 해도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확실히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팀원들끼리 사업 전략을 수정하고 피벗을 일어날 때는 동의하고 서로 확신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스타트업 과정은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학습하고 우리가 이게 뭐냐 리터레이션 사이클,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려고 계속 시행착오 하면서 뭐가 일어나냐? 학습이 일어난다는 거죠. 첫 번째 모델 만들고 학습해서 바꾸고 두 번째 모델 만들고 다시 하고 실험하고 이러면서 학습이 일어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비전은 바꾸는 게 아니라고요. 언피보터블. 비전은 피봇 하지 말고 뭘 바꾸는 거냐? 비전을 기반으로 전략과 제품을 수정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잘 모르지만 굿패드라는 회사인데요. 우리는 놀이하는 것을 재밌게 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 모든 걸 다 바꿨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이것만 했다는 거죠. 이것만. 예. 오로지 쿠킹하는 것만 재밌게 한다는 것만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과정에서 뭘 하느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것이 핵심이었고요. 결국 이 피보팅, PMF 단계에서 결국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찾지 못하면 죽음의 길로 이르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길은 이 피보팅을 하는 게 힘든 일이거든요. 하드웨이입니다, 하드웨이. 그래서 계속 이 사업 전략을 바꿔 나가야 성공을 하는 거고 중간에 처음에 그걸 고수한다든지 이 피보팅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학습하는 과정이었으면 결국 죽음에 이르는 쉬운 길로 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하는 과정이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께 승리를 가져다 길임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오늘 이야기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